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름 20m, 깊이 20m의 구멍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네, 수도권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43년간 땅을 연구한 싱크홀 전문가 정충기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이게 교수님을 이제 저희가 싱크홀 전문가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 땅 연구만 43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야, 이건 진짜 뭐 전문가죠. 거의 한평생 땅에 대해서만 연구를 그렇죠. 하신 거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요 정도는 거의 뭐 반평생. 네, 이상이시니까. 반세기. 네,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은 정말 뭐 다양할 것 같은데 주로 그 싱크홀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뭐 싱크홀이라는 게 이제 크게 구분하면 네. 자연적으로 지질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우리가 지하 공간을 개발하다가 생겨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싱크홀 사고는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로 관로가 노후화돼서 어떤 중간중간에 구멍이나 결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그 위에 있는 흙들이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흘러내리거나. 네, 빠지게 되면 이제 조금씩 공동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 너무 크게 확대되면 그다음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하수, 손상된 상하수로 관로에 의한 것은 하수 관로가 보통 지표면에서 1에서 1.5m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게 큰 규모가 아니고 직경 한 1, 2m에서 그런 규모로 발생되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전에는 싱크홀이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뭔지를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에 우리가 뭔가 이 싱크홀이라는 게 확 와닿은 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도심 속에서의 그렇죠. 싱크홀. 예. 저게 뭐야? 진짜 사실 영화와 같은 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매해 조금 이런 싱크홀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서울 용산역 부근에서 갑자기 싱크홀, 3m짜리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2월 달입니다. 행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던 도중에 갑자기 무너지면서 두 사람이 싱크홀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옆에 펜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공사장 인근인데요. 공사장에서 불작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배면에 흙이 유출되면서 지하 공동이 발생하였고 그 보도에 보면 여기 조금 색깔이 진하면서 보도 블록 사이가 좀 틈이 벌어져 있는 데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약간 보도가 내려앉고 조금 젖어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지역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크홀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마다 전국적으로는 한 200회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해마다 20회 정도는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3월 24일 저녁 6시 29분 강동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4차선이 내려앉는 그 대형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참 정말 굉장히 좀 많이 놀랐거든요. 예. 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땅 꺼짐 규모가 현재까지 지름 20m, 깊이 20m 정도로 파악되는데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직경이 20m에 굉장히 컸어요. 예. 깊이가 18m까지 가라앉았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싱크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너무 안타깝죠. 이게 또 구조 작업이 난항을 좀 겪었어요. 예. 도로에는 항상 거기 상하수도 관로가 지나가게 되고요.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상수도관은 파열이 되고 거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한 2,000톤의 물이 거기 쏟아져 내려왔고 거기서 무너져서 쏟아져 내려간 토사량이 6,000톤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물하고 흙하고 섞여버렸으니까 이거 완전히 진흙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서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그 소방대원들이 내려가서 직접
화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저 영상을 보면은 갑자기 이제 그 도로가 푹 꺼지면서 1분도 안 돼서 이제 추가로 막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 싱크홀이 발생할 주변 지관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싱크홀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서 우려되는 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게 사고가 돼서 계속 싱크홀이 확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차량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가던 차량이나 사람들은 발생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고에 좀 특별한 전조 증상 같은 건 혹시 없었습니까?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5년 전에 구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구리시에서 집안암벌 발생된 데도 이 강동구 명일동 이 지역이랑 직선거리로 5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질학적인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집안 특성이 양쪽이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구간 다 그 하부에 도로 하부에서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하필 터널 막장이라고 그러죠. 제일 끝단. 네네. 그 끝단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끝단 있는 데서 양쪽 다 무너졌습니다. 일상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싱크홀을 어떻게 하면 좀 조심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싱크홀의 전조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내기가 그렇죠. 참 힘들잖아요.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지하 굴착 공사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기술자들이 판단했을 때 위험 기준이 넘어선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거를 경보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요새 지진이 발생하거나 그렇죠. 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문자 문자 메시지가 오죠. 전부 다 네네.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시민들한테 SNS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에서 그런 곳이 있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야 되는 문제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일상을 그냥 이렇게 그렇죠. 바쁘게 보내고 살아가는 계시는 분들은.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우리가 알아서 미연에 방지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다시는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미리 조금 그 예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조사도 또 지금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하수관로에 의한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이 좀 더 예전보다 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손상된 하수관에서 지하에 공동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를 이용한 탐사 기법을 이용해서 땅 속에 있는 공동을 찾는 작업을 하고 그게 발견이 되면 하수관을 교체하고 대부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들이 전부 다 지하의 공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3차원으로 그 지하 공간에 관련된 집안의 특성 그리고 어떤 지하철이면 지하철, 관로면 관로 그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그 지도를 만들겠다 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먼저 위험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공사나 그런 거 할 때 보도블럭이 살짝 내려앉거나 좀 젖을 흔적이 있으면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심하게 쿨렁쿨렁거린다 하는 것은 그런 싱크홀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의해야 되고 올해 그 여름철 그 장기 예보에 기상청의 장기 예보에 따르면 강우량도 많고 호우의 집중호우의 빈도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싱크홀은 집중호우하고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올 여름부터도 이러한 싱크홀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존하는 자격증 중에 극악의 난이도 하나도 따기 어렵다는 이 기술 자격증 3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우유 배달 입주 청소 일을 하시다가 억대 연봉에 전무님이 되셨다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로 오시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자격증 중에 극악의 난이도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기술사,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한 개도 따기 힘든 자격증을 3개나 딴 불굴의 기술사 임정열 이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열 씨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라고 하십니다. 우유 배달 입주 청소 일을 하시다가 하나도 따기 어렵다는 이 기술 자격증 3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억대 연봉의 전무님이 되셨다고 지금 하는데 전문님이세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저도 오늘 이걸 보면서 지금 알았습니다만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건축기계 설비기술사가요. 모든 기술 자격증의 종착점이라고 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의 등급에서 최상위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합격률이 5% 미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같이 좀 극악인데 그중에서도 소방기술사는 1,007명 중에 7명 정도 합격할 정도로. 야. 야. 근데 이게 언제 몇 살에 이 자격증을 따신 겁니까? 만 53세에 소방기술사를 취득했습니다. 거의 지금 제 나이 때에 지금 이 기술 자격증을 따신 거네요. 네, 그렇죠. 당시 합격했을 때 제가 최고령 합격자였습니다. 이야. 네. 이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지금 도전해서 따신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이 자격증들의 필기시험 합격만 최소 2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우리 전문의께서는? 그 소방기술사는 1년이 좀 안 됐고요. 예.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합격을 했고 소방시설 관리사는 한 2년이 좀 안 걸렸습니다. 네. 야, 근데 참 이것도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유 배달 뭐 이렇게 입주 청소 일을 원래 이제 하고 계시다가 그 어렵다는 자격증을 어떻게 이렇게 또 3개나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남편이 뭐라도 해보려고 우리 남편도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뭐 택시 운전도 해보고 뭐 근데 택시 운전 한 달 했는데 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뭐 버스 운전도 하려고 운전면허도 땄는데 그것도 취직이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좌절해 있고 집에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는 남편 앞에서 내가 한숨 쉬고 울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벼룩시장 보면은 뭐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개인 광고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사무직이나 뭐 이런 거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육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유 배달도 하고 주스 배달도 하고 뭐 입주 청소하는 데도 가고 뭐 도우미 찾는 데도 가서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우유 배달했을 때는 그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폭우가 여름에 태풍이 많이 오고 쏟아지잖아요. 많이 예. 쏟아지는 그날 이제 돌멩이 뭐 이런 게 폭우에 막 휩쓸려 내려오는데 리아카가 엎어졌어요. 아이고. 당장 우유는 갖다 줘야 했는데 우유 다 터졌지. 아이고, 그렇게. 네. 그 막 흙에 묻어 있는 거를 막 빗물에 막 씻으면서 이제 옮겨 담았어요. 그럴 때 그리고 비가 막 흘러내리니까 뭐 비옷 입었지만 속으로 다 젖어들었는데 그때 막 울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막 울으면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말했어요. 아, 이거는 빗물이야. 내가 우는 거 아니고 이건 빗물이지 내가 우는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는 절대로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튼 임정열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설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걸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자격증 공부를 결심을 하셨다. 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일을 해서 사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이 높을 것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공부해서 그 자격증을 따면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연봉이라는 그 달콤한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공부해보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했어요.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야, 근데 이거를 3개월에 합격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뭐 좀 빨리 합격했습니다. 아니, 이거 3개월에 공인중개사. 와. 아니,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격증 시험을 2개를 동시에 준비를 또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 발코니 확장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이 뭐길래 저렇게 저 교수님이 저기 수업 시간마다 저렇게 강조를 하실까? 소방을 한번 검색해봤는데 소방 기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 자격증 가지고 경력 4년이 지나면 기술사가 가능한데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격증을 공부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뭐 공부할 기간은 사실 이제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사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우리 삶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기엔 공부밖에 없다. 응.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잡고 같이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아니, 어쨌든 이렇게 쌍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바로 좀 취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되죠. 쌍기사. 바로 됐어요. 예. 기사나 관리사나 기술사는 법적으로 이 사람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맞아요. 제도가 보장이 그 돼요.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 네.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46살에 전기통신회사에 취직을 하시게 네, 됐어요. 맞아요. 네. 어땠습니까? 어찌됐든 이게 이제 직장에 이제 출근하시면서의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죠. 뭐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예? 뭐 일단은 제가 좀 사회적인 시선에서 내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인이다 아, 라는 거. 그러다가 50세 자격증을 또 하나 취급.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그 꿈의 참 자격증을 대단하시네. 드디어 제가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극악의 난이도에 있는 자격증이니까. 그러니까요. 흔히 얘기하는 아까 연봉도 꽤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 이 자격증으로 연봉 2배 올려서 이직하셨대요. 야, 예? 진짜. 진짜. 야, 이거. 감사합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제 뭐. 52세 소방기술사에 또 도전을 하시고. 네. 근데 소위 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이제 기억력도 조금 뭐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집중력도 좀 떨어질 집중력도 수도 좀 있고. 떨어지고. 3월 시험이 있고 5월 시험이 있고 8월 3일 시험이 있었어요. 세 번 있군요, 1년에. 네, 1년에 예. 3번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안 되고 너무 그러면서 이제 반성도 많이 했어요. 내가 기술사 되려고 욕심만 내고 있고 시험 날수를 따져보니까 한 35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악물었어요. 내가 35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기필코 합격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 낙방이라는 거는 없다.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해. 자, 이름대로. 우리 좀 표현이 좀 너무 아드님 따님도 과격하네. 혀를 내두르시는데요. 예. 근데 이때 나이가 52세시니까 이제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만 갱년기 증상이 이제 또 오셨대요. 갱년기 증세가 제가 심하게 온 게 관절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이 손이 막 저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썼어요. 이렇게 해서 관계 법령집이 있는데 걔를 화이트로 지우면서 외우려고. 근데 화이트로 지우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정답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지우면서 보고 내가 보다가 모르면 또 정답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보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잘 안 외워져요. 그게 뭐 책이 뭐 몇백 페이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안 되겠어 가지고 그다음에 포켓북으로 나눴어요. 몇십 페이지를 이렇게 쪽편집을 해가지고 가져다니면서 보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한 장씩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 싱크대, 안방 뭐 보이는데 전부 붙여가지고 오며 가며 보고. 이러니까 합격하신 네,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왜냐면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게 이거는 진짜 불굴의 한국인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유. 임정열 전무님? 아유.